안녕하세요.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입니다. 오늘은 주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그 하염없이 오르는 걸 보면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많죠. 이미 버티고 계시다면 언제 나가서 이익을 실현해야 될까? 이것도 궁금하시고요.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그걸 결정해야 되느냐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하시면 가깝게는 여름 휴가비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연말 보너스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뭐 투자하시는 분들끼리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네네. 별명이 염블리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냉철하고 이렇게 살벌한 주식 시장에서 이거 너무 이질적인 네네. 별명이다. 만족하세요? 뭐 너무 감사하긴 한데 예. 좀 부담은 되죠. 항상 부담되실 것 들 같아요. 때마다. 항상 이게 근데 그 별명이 이제 생긴 것도 한 4년 전인데 그때 한참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 보시다가 음.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우리나라 또 최대 경제 채널에 이렇게 매일 나가면서 많은 이제 정보들을 좀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로 효능감을 느끼셨기 때문에 염블리가 네. 되신 거 그래서 이제 아니에요, 그게 좀 그분들이. 친절하다 그래 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그때 갑자기 연불리로 불리게 됐는데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어디 가서 험한 소리도 못 하시고 좀 네. 불편한 점이 아유 있으시겠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그 염블리의 매력과 그 식견을 많이 좀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좀 본격적으로 주린이가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그러니까 77이라는 아주 친절한 책까지 또 염블리의 이름에 별명에 부응하고자 내셨더라고요. 네. 여기서 세 개만 다는 소개 못 해주실 테지만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거 한번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세 개만 꼽아줄 수 예. 있을까요? 이제 제가 사실 이번이 이제 시리즈인데 이게 두 번째 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 개만 좀 꼽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주가 어떻게 좀 결정되냐. 주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궁금한 분들이 계시는데 주가는 사실 단순한 게 그 기업의 실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그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라는 기대가 계속 있어야 돼요. 이번 실적이 제일 좋고 앞으로 감소할 일만 남았다. 그럼 그럼 주가 주가 빠지는 떨어지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회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음. 되겠죠. 예를 들면 애플의 주가가 올해 실적도 좋았는데 내년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근거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음흠. 예를 들면 아이폰 교체 수요가 오니까 내년에 음. 더 잘 팔린다. 이걸 내가 인정을 하면 이제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주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매크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방금도 이제 아까 금리 얘기하셨잖아요. 매크로가 것이 한마디로 이제 이른바 예. 거시 맞아요. 거시 경제인데 이게 어쨌든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금리가 막 은행 금리가 8%면 투자 아마 안 하시려고 아 하실 거예요. 은행으로 예, 가죠. 가죠. 예. 근데 금리가 1%면 당연히 투자를 주식을 볼까? 그러니까 이제 음. 금리의 방향성 같은 거 요런 거 이제 매크로로 가는데 이거에 대한 제일 큰 힌트는 1 년에 8번 FOMC가 열려요. 미국 연준에서. 그래서 거기서 파웰 의장님이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파월 의장님이 저희 나라 뉴스에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나와요. 등장하셔서 맞아요.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음. 말한 어떻게 통화 정책을 꾸려가는지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그럼요. 주니까 예. 그거를 이제 매크로라고 하니까 음흠. 그걸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은 좀 다르거든요. 음. 한국 시장만의 특징이 뭐냐?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 시장은 개인 비중이 되게 높아요. 음. 개인 투자분들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또 한 가지가 미국은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브랜드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은 삼성전자 물론 갤럭시란 브랜드도 있겠지만 본업은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는 브랜드라기보다는 어떤 스마트폰이나 기기에 들어간 중간재예요. 음흠. 근데 한국은 그런 회사가 많아요. 배터리도 음. 사실은 자동차에 탑재되는 중간재죠. 그래서 공부할 예. 게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어렵고 예. 이 소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한마디로 경기에 되게 민감한 좀 음흠. 시장이다. 요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굵직한 걸 또 세 개를 딱 골라오셔서 되게 팁이 네. 됐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아까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주식에 대한 팁을 얻자면은 아까 거시라는 표현은 또 쓰셨지만 이런 표현을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는데 금리, 거시 이것이 일종의 어항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물고기들이 일종의 이제 주식처럼 이렇게 된 거기 네. 때문에 어항이 금이 갔는지 물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전반의 상황을 짚고 가자는 측면에서 그 주식 시장의 주요 변수인 금리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 만난 이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했더라고요. 네.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했는데 사실 한국은행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의 결정이잖아요. 미국 연준의 결정인데 파월 의장의 입장이 되게 오락가락하다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기사로만 우리 접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서 가장 강력한 멘트만 뽑혀져 나오니까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는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더 좋은 지표가 나와야 한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또 오늘자 보도에서는 보면은 하원에 출석해서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장애물이 없어졌냐 이런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더라고요. 네. 어쩌자는 건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연준 의장이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예전에 오락가락할 때도 막 뭐라고 했어요. 사실은 옛날에 그 21년도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그때 물가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항상 저물가 시대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고물가 시대가 왔는데 저는 40년 넘게 살면서 첫 경험한 고물가 맞아요. 시대예요. 근데 이제 물가가 1~2%대에서 갑자기 미국 물가 9%까지 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 5%까지 물가가 올랐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음. 근데 금리를 올려서 이제 올리게 되면 이제 물가가 좀 안정화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연준 의장이 이 노숙자 텐트촌을 한번 방문하고 온 거예요. 이제 그분들 되게 좀 못 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왔더니 물가는 높아도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그 경제적으로 지금 약자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어. 단지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렸다가 또 생활이 힘들어지면 어떡하냐. 그런 넓은 마음에서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감정을 담으면 안 되지만 예. 당시 또 그런 얘기들도 돌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리고 연준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갖고 맞아요. 있다는 인상도 예. 받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물가 상승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 처음 보는 건데 예. 최근 들어서는. 근데 다음에 전쟁까지 터져버린 거죠.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이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솟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 실수를 사실 인정을 했어요. 음. 좀 미리 좀 올렸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뒤늦게 물가를 올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빨리 올리니까 네. 전 세계가 다 힘들어져 버렸죠. 금리를 빨리 올리니까. 예.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가 이제 동결되고 지금 계속 동결해서 이제 남은 거는 그거죠. 인하 언제 할 거냐. 인하를 하겠다는 예. 얘기가 되게 옛날부터 나왔는데 나왔어요. 올 초부터 나왔잖아요. 맞아요. 뭐 시장에서도 계속 원하고 네. 그랬는데 연준도 근데 힘든 게 이제 연준 의장이 왜 이렇게 조심스럽냐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실수를 해놨거든요. 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자칫해서 또 시장 의견 따라가 가지고 금리를 빨리 낮췄다가 물가가 안 잡히면 이젠 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목표는 물가를 잡는 건데 그러니까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연초에도 기억하시겠지만 물가가 잡힐 줄 알았더니 연초에 3개월 동안 또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거봐라. 이제 너무 만약에 금리를 빨리 내렸으면 또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데 네. 금리를 이제 고금리를 유지를 한 상태로 이제 두고 본 게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또 다행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보니까 연준 의장도 얘기를 하잖아요. 물가에 상당한 진전이 보이기 시작했다. 상당한 표현까지 좀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제 내가 생각한 물가로 오고 있다. 그 뭐 목표 물가 상승률이 2%. 맞아요. 근데 네. 오늘 뭐라고 했냐면 2% 안 가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남은 거는 고용이에요. FOMC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한다. 연준의 목표는 네, 목표입니다. 고용 안정과 물가다. 예, 미국 국민들을 딱 타겟팅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남은 건 고용인데 고용도 최근에 참 느리지만 네. 둔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고용자 수도 고용 좀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맞아요. 이거는 금리를 내리면 안 되는 이유다.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점점 정상화되고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냉각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하면 내릴 건가 봐. 금리 인하를 시사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연준 의장이 멘트를 확실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또 1~2개월 안에 뭐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멘트를 딱 세게 해버리잖아요. 우리 네. 이때 하겠습니다 주면 모든 시장이 거기에 맞춰 다 움직여버려요. 근데 만약에 그런 현상이 안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또 곤란해지는 거죠. 방향을 그렇죠. 바꾸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확실할 때까지는 아마 언급을 웬만하면 안 할 거고 그래서 음흠. 금리 인하 자기도 언제 할지 모르겠다고 계속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음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음. 멘트를 보고 음. 저번과 이번이 뭐가 바뀌었나 이걸 네. 보는 건데 아 제가 그래서 요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한이 네 들어갔어. 이런 거 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예.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 보면 음. 아 9월 금리 인하는 제가 봤을 때는요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아하. 이렇게 봐야 되고 네. 이제 물론 갑자기 물가가 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네. 지금 정도의 수준만 유지가 만약에 되면은 사실상 9월 달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거의 수순이 되고 있다. 음.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곧 될 것이다. 희망과 기대가 섞인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상황을 보니까 파월이 금리를 내릴 것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연준과 시장의 그 줄다리기가 오래됐잖아요. 네네. 시장은 내릴 것이야, 내릴 것이야 하면서 실제로 주식 시장은 금리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갔단 말이에요. 네. 곧 내릴 거니까 지금 우리는 잘 나갈 거야 이러면서. 예. 그런데 금리까지 내려가면 주식 시장은 더 불타오르는 건가요? 뭐 꼭 불타오른다 아 이거보다도 제가 너무 예. 극단적이었나요? 근데 이제 왜냐면 미리 또 음. 시장이 반영한 것도 있다 선반영이 보니 됐다. 근데 예. 이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 인하를 할 거란 기대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땐 미국이 이렇게 근데 그래도 여전히 엄청 고금리예요. 음. 5.5%니까 보통 이렇게 고금리면은 미국이 과거에 이 정도 금리면요. 위기가 터졌어요, 항상. 음. 근데 없잖아요.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결국 지금 미국을 이끄는 건 AI예요. 음. AI,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네. 근데 이들은 금리가 설사 여기서 7%로 올라가도요. 버틸 수 있는 돈도 있고 수요도 예, 있고. 수요도 있고 AI 투자를 막 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또 갖고 있는 그 예금에 음. 또 수익도 올라가게 되고 워낙 현금 부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럽네요. 되게 단단하고 미국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게 부동산을 그 코로나 때 그 담보대출 금리 이제 모기지라 그러죠. 이거를 고정금리로 30년을 딱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7, 8% 올라도 내 이분들은 막 알바 아님. 1, 2%예요. 내 그러니까 급전 이제 빌릴 거 아니면.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소비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옛날과 이게 너무 달라진 거예요. 음흠. 그래서 단지 고금리 때문에 뭐 미국이 안 좋아진다 이런 공식도 이제 통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 한다고 했는데도 안 하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것도 그렇죠. 엔비디아 올라가는 게 금리랑은 상관이 없는 음. 이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면은 뭘로 생각하냐면 네. 엔비디아에 쏠렸던 게 이제 좀 분산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엔비디아나 빅테크만 갔어요. 흔히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세븐. 예. 네. 여기만 압도적으로 주가 올랐고 네. 나머지 S&P 500 중에 493개는 사실 이 수익률 보면 굉장히 처참합니다. 처참한 네, 수준이에요. 너무 못 갔어요. 근데 실제로 이익도 별로 안 좋아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경우에는 전체 시총의 막 몇 퍼센트 차지하더라고요. 40% 가까이 네, 차지하고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차지했고 네. S&P 500의 상승률의 뭐 거의 한 3분의 1 막 이 음. 정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이제 성과를 냈는데 근데 그도 그럴 게 S&P 나머지 493개 기업들이 실적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실제 뭐 역성장을 하고 그랬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이제 이들 흔히 이제 좀 중소기업이라 그러죠. 이들한테도 온기가 퍼지게 되고 또 소비재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소비도 어쨌든 금리 낮춰주면 활발해질 사람들의 이제 테니까. 실질 소득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되면 이 너무 빅테크에 쏠렸던 이 자금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되면서 이들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 기대로 이제 아 옮겨가거든요. 그럼 좋은 신호네요. 그럼 미국 금리 증시 인하가. 전체로는 어. 되게 좋은 신호가 나오겠고 그래서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도 올해 이제 그 하반기에 그러니까 2분기부터 S&P 493개죠. 여기 이익 증가율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될 걸로 보고 있고 4분기로 갈수록 이제 서로 격차가 좁혀질 것 같다. 그러면은 물론 엔비디아만 갖고 계신 분은 좀 이 얘기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엔비디아만 갖고 계신 분은 엔비디아가 독주하면 더 좋죠. 그죠. 혼자만 가면. 근데 그 나머지 기업들은 좀 되게 못 올랐는데 근데 뭐 지수 측면에서 내가 S&P 500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엔비디아 말고 다른 이제 빅테크 말고 다른 좀 소외주 갖고 계신 분은 좀 오히려 좋을 수 있죠. 버티셔야겠네요. 예, 그분.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오히려 하반기 수익률이 이쪽이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딱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뭘 많이 갖고 있나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 큰 기업들, 예. 이른바 빅테크, 기술 중심 이제 주식인데 엔비디아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염불일 오늘 모신다 그랬더니 나 엔비디아 팔아야 돼? 아니면 그래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말씀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비중을 줄이거나 좀 그래야 될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근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시장도 무너져요. 어, 왜냐면 대장주기 때문에 항상 하지만 강세장은 지금만큼 오르는 수준으로 그 속도는 좀 떨어질 그죠. 그럴 가능성이 좀 수밖에 높아지는 없어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엔비디아 대체할 회사도 없었어요. 음, 독주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표현도 해요. 미국에서도 AI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데 그 어떤 이제 경주 트랙이 있거든요. 네. 트랙에 엔비디아 말고 경쟁자도 실제 있어요. 음. 엔비디아 혼자만 좀 질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뒤에서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뛰지도 못했습니까? 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혼자 음, 독주하니까 여기에 엄청난 밸류를 주면서 막 음. 주가가 엄청나게 갔잖아요. 네. 근데 영원히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음. 이제 자기네들도 자체 칩을 만들어야 되고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나도 내 칩 만들겠다. 지금 다들 그러고 예. 있죠. 그게 이제 아마존조차도 뭐 만든다고 그럼 이제 하고. 내년하고 내후년부터는 좀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아, 올해는 아니더라도. 음, 근데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뭐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좀 더 남아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지금 한 몇십 배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몇십 배 가냐.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 가지고 이제 대박 나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네. 가지고 대박 났다는 되게 소문, 도시 전설이 네.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는 현혹될 필요는 없다. 그거는 예전부터 사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죠. 이게 음. 22년도에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빠졌죠. 그때 매집을 하신 분들이 지금 대박이 난 거지. 아, 뒤늦게 이렇게 막 몇 배씩 올라간 상황에서 뒤늦게 사면 뭐 몇십 프로 수익 날 수는 있어요. 뭐 네. 아직도 업사이드가 뭐 30에서 50% 남아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좀 목표 수익률 낮게 잡으셔야 되지. 뭐 여기서도 앞으로도 3, 4배 또 올라가겠지. 그러면 지금 시총이 지금 3조 달러인데 3, 4배면 야, 그럼 지구를 뭐죠? 점령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음, 그 만약에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음. 그 시총이 되는 건데 그건 좀 솔직히 쉽진 않은 거죠. 근데 이 음. 엔비디아의 기술력과 관련해서 엔비디아를 대체할 뭐 주체가 있느냐 그 질문이 좀 하고 싶은데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도 있고 현금도 많고 투자 자본이 많은 데니까 금방 그래도 경쟁자로서 금방 따라잡을 수는 있어요. 따라잡기보다는 그 엔비디아가 이게 독점력을 이제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서 수많은 이 AI가 이제 학습을 하죠. 학습할 때 엔비디아 칩이 최고거든요. 성능 자체 워낙 비싸도. 그리고 AI 이제 그 어떤 뭐 소프트웨어나 그런 개발들을 할 때 엔비디아 칩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 개발자들이 쿠다라는 플랫폼을 쓰거든요. 네. 그 쿠다가 이제 엔비디아 건데 음.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칩을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생태가 이미 네. 엔비디아로 구축되어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AMD가 사실 AMD도 성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서요. 같은 칩을 만들어요. 음. 근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불량률이 낮은 것도 네. 아니요. 잘하고는 있는데 음. 못 들어가죠. 이미 그 음. 선점 효과가 생겼으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지만 다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AI가 학습만 하진 않거든요. 학습은 이제 점점 끝날 겁니다. 데이터를 엄청나게 지금도 집어넣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해줘야 돼요. 답을 계속 내놓고. 그 다음 단계가 있구나. 네. 네. 그래서 요새 애플이 뜨는 거예요. 이제 애플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지금의 단계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엔비디아 칩을 써가지고 지금 뭐 메타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막 투자하잖아요. 네. 그 AI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 뭐래? 결과물을 뽑아내줘야 돼요. 이걸로 돈 벌어야 되거든요. 상용화 단계에서는 어떤 그럼 곳이 이제 맞춤형 칩으로 가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칩이 있어요. 네. 애플도 자기가 칩 만들죠. 네. 다 AI 칩을 만들 능력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자기네들만의 플랫폼에 맞는 특화된 칩의 이제 연산 칩이죠. 학습보다는 문제풀이 하는 그 칩들은 이제 각자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점점 너무 분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엔비디아에 집중됐던 게. 그러면 그럼 투자를 하려고 보면 말씀하셨던 AI의 그 발전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 그래서 AI 전체 산업 사이클은 이제 이건 젠슨왕도 얘기했던 건데 젠슨왕 CEO가 10년 엔비디아 사이클을 CEO? 보면 예. 예, 10년 사이클에 이제 2년 됐다. 이제 그 2년 10년의 기준은 그 학습 그거는 기간이에요, 이제 연산 모르죠. 기간이에요. 그거는 뭐 젠슨왕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것까지는 얘기는 듣던 안 사람이 했어요. 물어봐줘야지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예. 대부분 이제 보통 인터넷도 나왔을 때 그랬고 모바일 사이클도 한 10년 정도 아하. 갔거든요. 네네. 성장까지 대중화되는 사이클을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주변에 보면 AI 안 쓰신 분이 훨씬 많아요.
AI 활용 안 하신 분들이 아직도 훨씬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네. 얘기는 아직 대중화가 전혀 안 아,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그렇게 예. 생각할 수 있겠네요. 기업들도 미국의 S&P 500 중에요. 음. AI 쓴다는 회사가 5%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오.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 혹하네요. 근데 그 단계로 이제 넘어갔을 때 음. 이제는 저는 애플의 역할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애플 주가도 사상 최고가 같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결국 AI 학습이 끝나면 AI를 뭔가 자기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쓰고 이제 기자님도 쓰셔야 되고 그러면 그 제일 편한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폰에다 그냥 음성으로 음. 나 오늘 뭐 여기 CBS 온다. 음. 교통편 뭐가 제일 빠르냐. 나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음. 이런 걸 답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스마트폰만한 기기가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애플이 그걸 제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이번 9월에 그런 걸 루킷하는 거예요. 음. 여기다가. 그래서 애플 주가가 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다음 단계는 이제 실제로 소비자들이나 음. 기업들이 쓰는 단계로 이제 넘어갈 때 수혜받는 기업이 뭐가 될 거냐. 음흠. 그건 이제 기기 만드는 음. 이제 근데 애플을 왜 주목을 하냐면 애플은 이 애플 iOS 쓰시는 분들이 전 세계 20억 대 기기가 있대요. 전 세계 20억 대.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애플의 AI 기능이 다 탑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예. 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네요. 이 생태계가 갖고 있어요. 이게 삼성이 참 부러워하는 게 이거예요. 삼성은 이게 없거든요. 그렇네요. 이런 플랫폼이 없고 기기만 만드는데 애플은 그 기기에다가 iOS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근데 AI 쓰고 싶으면 아이폰 최고 사양을 또 바꿔야 돼요. 옛날 제품 못 씁니다. 그것까지 또 다 사야 되는구나. 네, 다시 또 바꿔야 되니까. 아, 연쇄적으로 네. 지갑을 열게끔 만드는. 그래서 처음에 그 애플이 그 지난 6월 10일 날 세계 개발자회의에서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공개한 첫날은 주가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아요? 아니 이거 가지고 뭐 지금 당장 돈을 번다는 얘기인가? 아. 생각했던 것보다 별게 없었던 거예요. 아. 다음 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애플은 20억대 기기가 있고 애플 아이폰은 이 AI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기기를 바꿔야 된다. 사람들이 지금, 정리가 딱 됐구나. 교체 수요. 그럼 올해보단 사실 내년이 더 좋아요. 올해는 이제 맛보기고 내년에 왜 더 좋냐면 그 애플 아이폰이 제일 많이 팔린 게 21년도에 나온 아마 아이폰 13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가요? 그게 제일 많이 네. 팔렸대요. 네. 근데 옛날에는 교체 주기가 보통 2, 3년인데 지금 늘어나가지고 4년 정도로 늘어났대요. 네. 그럼 내년이면 4년이 돼요. 아, 딱 그 근데 교체는 하고 싶은데 AI 기능 이제 그땐 탑재가 될 거 아니에요. 유인이 더 생기는구나. 아이폰 13 쓰시는 분은 어쨌든 AI 못 씁니다. 음.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돼도 안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그래서 이제 내년은 더 애플 아이폰이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이렇게 분석을 했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내년을 더 애플은 좀 기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AI와 관련한 뭐 반도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최종 소비자가 직접 쓸 수 있는 어떤 기기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주식들이 오르는 건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테슬라는 뭐예요? 테슬라는 뭔데 오르는 거예요? 아, 테슬라가 이제 정말 좀 답답했죠. 이제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샀거든요. 그게 1등일 거예요. 1등이었죠. 국내 투자자들이 네.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근데 지금 이제 역전됐죠. 엔비디아가 더 이제 그렇긴 많아지긴 하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갖고 계신데 근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 빠진 거 다 올라버려가지고 왜 그런? 저기 있다. 네. 지금은 저게 지금 5일 기준이니까 네. 테슬라가 다시 저래요. 네.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아마 엔비디아가 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갑자기 올라간 거는 이제 네. 여러 이유는 있어요. 일단 지금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이 사실 다 좋았는데 유일하게 테슬라만 못 갔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 매력이 좀 있었고 비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2분기가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저번에 공개됐는데 이제 차량을 인도한다 그러죠, 고객한테. 네. 그 인도 대수가 역성장했거든요. 작년보다는 좀 덜 인도를 했는데 네. 시장이 워낙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예상보다 좀 잘 나온 거예요. 음. 예상보다 조금 잘 나왔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전기차도 바닥 찍었나 보다. 번호 보면 바닥이라고 전기차네. 생각했구나. 예. 더 나쁜 게 아니네. 전기차 좀 굉장히 안 좋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판매가 네. 나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매수세가 좀 물린 거죠. 전기차 좀 이제 나아지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이제 여기에 붙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그 테슬라를 우리가 전기차에서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어요. 어떤 뭐냐면 그 종류의 ESS라고 대용량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요. 네. 태양광 발전을 할 때 태양광을 만약에 하면 태양 전지가 이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못 쓰면 낮에만 쓰는 거 예. 아니니까. 예.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옆에다 ESS를 달아 놓으면 음. 얘가 배터리거든요. 네. 저장을 해 놔요. 어허.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음. 그걸 ESS라고 하는데 네.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마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가 그쪽도 1등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아하. 이게 매출이 폭발을 한 거예요, 2 분기에. 음. 갑자기 급증한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양광 설치한 집들도 많고 아. 이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도 어쨌든 캘리포니아 같은 데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음. 그 사업을 되게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매출이 나오니까 전기차는 바닥 찍은 것 같은데 에너지 사업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좋네. 그런 이게 판단이 예. 있었구나. 거기다 8월 8일 날 로보택시가 공개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트위터에 직접 적었죠. 8월 8일 날 공개하겠다. 자율주행 택시. 그게 있었고 또 올해 말에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로봇도 또 인간형 로봇. 예. 네. 그것도 공개할 것 같고. 그래서 좀 기대를 안 했던 부분에서 갑자기 뭔가 기대감이 또 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빠졌던 데다가 가격 야 테슬라만 못 갔으니까 한번 음. 들어가 볼까? 아.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심리가 있었고 좀 떨어졌을 때 들어가야 돼. 이런 분들도 예. 있을 수 그리고 있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공매도라 그러죠. 우리나라 이제 공매도 금지돼 있지만 미국은 공매도가 자유롭기 가격 때문에 하락에 베팅하는 예. 것. 네. 근데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테슬라 안 좋게 보고. 네. 실제 되게 안 좋게 보는 데도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갖고 있다 올라가면 이제 손해가 되거든요. 이 공매도는 반대로 주가 오르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손절하는 물량이 나오는 거죠. 아. 공매도의 손절은 매도가 아니라 사주는 거예요. 그럼 매수 수요가 더 붙어요. 아. 그래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래서 급격하게 오른 게 저는 뭐 트리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여러 가지가 이슈가 섞여 복합적이고 그리고 있군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이건 또 이제 있어요? 약간 애플과의 좀 공통상인데 애플도 지금 최근엔 좋았지만 애플과 유독 테슬라만 안 좋았었어요. 빅테크 7 중에. 나머지 5개보다는 안 좋았던 이유가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2가지가 있는 게 둘 다 소비재 기업이에요. 아. 그죠? 소비재 기업이고 네네. 소비 경기가 좀 안 좋다니까 그렇죠. 그것도 네. 있었고 한 가지가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요. 또. 아. 근데 미중 간에 치명적이네요. 싸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할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은 야 미중 갈등이 피해주다. 그랬는데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일론 머스크가 거기 중국 가서 리창 총리 만나고 왔잖아요. 되게 사이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인가 아마 뉴스에도 나왔지만 중국에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사업을 하게 됐다. 승인받은 걸로 기억나시죠?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데이터 문제 때문에 미국 기업이 이거 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 데이터를 랩을 줘야 돼요. 적국에다가 할 수 네, 없어. 근데 예. 준 거예요. 하라고 했고 테슬라 모델 Y를 관용차로 등록시켜 버렸어요. 정말 중국 입장에서는 나름 큰 예. 그러니까 테슬라를 배려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영업을 또 세일을 되게 잘하고 온 거죠. 중국 입장에선 그리고 뭔가 이어주는 끈도 필요했을 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윈윈한 미국과 거죠, 뭐. 중국의 정부끼리 싸우는데 어쨌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자본에는 성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예. 거기서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기대할 게 생겼다. 이것까지 이제 붙어버리니까 그럼에도 올라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막 캐즘 얘기 나오고 그랬던 것 중에 예. 그런 것도 있었지만 거기다 플러스 트럼프 맞아요. 될 것 트럼프. 같잖아요. 지금 예, 분위기가 예. 바이든 지금 아저씨 막 콜록콜록하고 그런 걸 예. 보면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와 관련한 그런 뭐 친환경 관련 생태계가 또 약간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가 맞아요. 그거는 뭐 물론 악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작년에 GM이나 이런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할 때 전기차를 굉장히 과격하게 비난을 했어요. 전기차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못 먹고 사는 거다. 굉장히 자기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방지법 이거 다 폐지시켜 버리고 내연기관차 네. 이걸 또 육성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데 근데 오히려 되게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요. 테슬라는 또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됐을 때 초기에 그 비즈니스 자문이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초기에 자문 역할 하다가 둘이 갈라섰어요. 왜냐하면 그때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거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친환경차를 만들고 있는데 기후협약 탈퇴하니까 이 뭐지? 당연하죠. 그래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절연한 걸로 알려졌는데 최근에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네.
그 자문 역할을 맡기겠다. 음. 이 얘기가 좀 다시 돌기 시작을 그 했어요. 공식적인 멘트는 못 본 것 네, 같은데. 근데 그런 뉴스들이 이제 미국에서 언론에서 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되면 네. 이게 사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말을 또 많이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가 뭐 자기가 뭐 반대한다고 전기차가 안 팔린 것도 어차피 아니고. 예. 대세는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예. 트럼프조차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자기 편인 것도 유리하죠. 사실 음. 당연히 자기 또 홍보에도 유리하니까. 네. 그러면은 만약에 또 그걸 대선에 이용을 한다면 음. 굉장히 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테슬라만큼은 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을 때 피해 주는 또 안 될 것 같다라는 아. 약간 그런 이제 기대감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미국 언론에서 나온 얘기지만 명확하지는 않지만 음. 이게 그래서 일단 피해주로 좀 분류는 안 돼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말씀을 같아요. 들으면 앞서 말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 가운데서 가장 기대 쪽에,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거보다 증거보다는 기대 쪽에 많이 기대해서 맞아요. 올라간 게 테슬라처럼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음. 아마 이제 7월 제가 알기로는 23일인가요? 네. 그때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해요. 그때 실적을 확실히 보여줘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겠네요. 왜냐면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고 자동차 얼마 팔았다 뭐 이 음. 정도만 나왔기 그쵸. 때문에.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연초에 테슬라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연초에 올해 테슬라가 180만 대 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팔겠다고 음.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번 2분기에 그 실적 발표할 때 네. 전기차 좀 안 팔려서 좀 수정할게요. 좀 음. 낮추겠습니다. 이러면 주가가 좀 한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리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전 예, 포인트네. 그 일론 머스크가 올해 제시했던 그 목표를 음. 유지하는지 음. 하향하는지 이런 걸 한번 또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그 전기차와 관련해서 그럼 테슬라가 그렇고 요즘에 중국 전기차가 또 굉장히 잘 나갑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도 보면 상당히 세련됐더라고요. 비아디인데 중화개미들은 비아디를 막 쓸어 담당하거든요. 네. 우리도 같이 여기에 동참해야 될까요? 아, 근데 저는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중국 중국. 주식은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게 정책을 예측하기가 너무 아, 어려워서 그렇죠. 그 2년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마인이 사라진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없어져 예, 그냥. 민간 기업이 갑자기 네. 막 공중분해되는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나가 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믿고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음. 그래서 저는 중국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항상 이제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음. 하시더라도 개별 기업 리스크가 갑자기 뭐가 터질지 모르는 게 이게 BYD가 투자하는 거 합리적일 수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판매량 1위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베팅한다는 건 뭐 나쁘지 않지만 중국 정책 자체가 마인 쇼크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중국에 투자한다면은 차라리 뭐 ETF나 음. 지수 쪽이면 왜냐하면 음. 지수는 여러 기업을 하니까 그렇죠. 분산될 수 있으니까 그게 나을 것 같고 다만 그런 정책적인 불확실성 빼고 그냥 BYD만 놓고 보면 충분히 매력은 있죠. 왜냐하면 일단 물론 그 BYD를 워런 버핏이 팔았다는 얘기는 많이 아마 들으셨을 네. 거예요. 예, 팔긴 팔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일단 전 세계에서 중국이 어쨌든 전기차 1등입니다. 네. 여전히 고성장하고 지금 음. 팔리는 차의 절반이 전기차가 팔려요. 그러니까 침투율이 거의 50%까지 올라올 정도니까. 유럽 그 완전 그 내연 기관차들 덜덜덜 떨고 네, 있던데요.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서 규제하는 것도 사실 세게 하고. 너무 이제 싸게 들어오니까 음. BYD 전기차는 1,000만 원대도 있잖아요. 그거 말이 돼요? 예, 오토바이야? 근데 워낙 싸게 만드니까 원가 절감 능력도 되게 뛰어나고 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대차 보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음. 미국에 가서 그때 상품성이 약했지만 가성비로 되게 어쨌든 그렇죠. 예, 그때 성격을- 아직 저도 되게 유명한 그 광고 카피가 기억나요. 네가 그 차 살 가격으로 이거 두 개 사. 맞아요. 그 어디 건지는 기억 안 맞아요. 나는데.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그만큼 지금 약간 중국이 좀 그런 좀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상품성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워낙 잘하잖아요. 그리고 최고가 사양의 맞아요. 전기차조차도 잘 만든다는 네.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제 좀 두려워하는 거죠. 이 음. BYD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네. 존재감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각국 정부에서 보호무역을 이제 쓰기 시작한 보조금 이제 그 관세 세계화의 장벽을 치는- 시대는 예, 끝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관세부가 하고 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 차가 옛날에 그랬거든. 토요타가 미국에 너무 잘 나가니까 그때 레이건 대통령 있을 때 그 쿼터제 했거든요. 토요타 물량 제한시켜 버렸어요. 1년에 얼마 이상 수입하지 마. 그래서 뭘 했냐면 미국에 공장 지어 버렸죠. 지금 BYD가 그걸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멕시코에도 미국에는 못 질 거예요. 멕시코에 짓고 있었나? 네, 어디 멕시코 지- 쪽이나 그리고 지금 유럽에도 지금 헝가리나
이런 데 이제 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지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이제 음. 미국에서도 우리 현대랑 도요타가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현지화하는데 또 막을 방법은 딱히 없다 보니까 왜냐면 자국 노동 저기 사람 백성들을 또 이렇게 고용해 주고 그러면 예. 그 나라 입장에서는 또 좋고. 제가 근데 이제 중국 차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이제 중국의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 알리익스프레스도 네. 들어오고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소비자는 좋아요. 음. 소비자 입장에서만 그냥 딱 선택지가 생각하면 넓어지니까. 싸게 들어오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나라에 비싸게 팔던 데도 다 가격을 낮추니까 예. 소비자 선택지가 좋아지는데 다만 그로 인해서 경쟁하는 회사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리 때문에 그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음.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면 소비자는 싸게 사서 좋을 음. 수는 있는데 지금 왜 보호무역 하냐면 유럽의 전기차 그 자동차에서는 망할 것 같거든요, 그쵸.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자국 산업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자기 국민들의 소득원을 없앨 수도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장단점이 또 사실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정부 정책상으로는 산업을 보호해야 되니까 네. 그런 장벽을 칠 수밖에 없는 음. 거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이제 BYD가 어쨌든 품질도 지금 괜찮은 상태고 워낙 원가가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도를 뭐 저런 관세 부과한다고 막기는 좀 쉽진 음. 않은 것 같아요. 경기차란 또 대세까지 예. 있으니까. 근데 그 이런 건 있죠. 이제 테슬라나 우리 현대차나 이제 비슷한 사양인데 가격을 비슷하게 맞춰서 나온다. 그럼 그럼 이제 테슬라 BYD가 좀 현대사지. 위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때 가서는. 그때 예. 가서는. 근데 지금 당장은 좀 현재로서는. 쉽진 않기 그래서 때문에. 가능성과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정책 리스크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조심해라. 예,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질문을 테슬라 살까 BYD 살까 막 친구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테슬라죠, 당연히. 아, 그렇게 되나요? 네, 테슬라가 나은 것 같습니다. 아까 왜냐면 말했던 관전 포인트 확인한 다음에 테슬라 사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일단 두 개 하나 예. 중에 나 뭐 사야 돼? 그러면 이러면. 저는 테슬라가 맞고 다만 이제 테슬라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 근데 테슬라도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좀 빠졌을 때 사놓을 걸. 괜히 좀 그때 좀 재다가 놓쳤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테슬라 지금 아직 그렇다고 전기차가 지금 미국에서 대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기간은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근데 테슬라를 저는 이제 BYD보다 저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더 보는 이유가 네.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말씀드린 에너지도 ESS였던 있죠. 거. 네. 로봇도 하죠. 음. 거기에 또 일론 머스크는 물론 테슬라랑 지분 관계는 없지만 우주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까지.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론 머스크 책을 읽어봤는데 두껍던데. 예, 다 읽어봤는데 그걸 읽고 나서 진짜요. 이제 저도 모르게 테슬라 주식을 사고 싶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약간 완전히 홍보서였구나. 그런 것도 같아요. 아까 비전이 굉장히 예. 좋은가 보죠? 저도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근데 그렇죠. 제가 놀랬던 건 자기가 생각한 걸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게 좀 너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두뇌가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예, 무엇이 그래서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운동도 하잖아요, 그 네. 양반. 거기다 이제 비만 치료제까지 맞아가지고 그 회사 주가 많이 가. 맞아. 헬스도 사실 나중에 한번 같이 얘기하면 좋을 주식 네.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미래에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전 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메타입니다. 메타. 예,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얘기 나눴던 이런 빅테크 기술주 가운데 유일하게 분할이 되지 않은 네. 주식이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꼭 어떻게? 분할하고는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면 분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 한 주에 막 100만 원 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쌌는데 이제 10분의 1로 분할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살 수 있어. 맞아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메타는 뭐 그건 주커보기의 생각이겠죠. 나는 황제주가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그건 거고. 취향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분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2배 더 올라가면 어쨌든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압력을 받는 측면은 없어요? 그건 주주들의 어. 주주들이 압력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좀 이제 한 주당 비싸니까 유동성 떨어지니까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쨌든 이제 주커버그의 그 결정에 저는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분할하고 기업 가치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식 수가 늘어나고 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기업의 가치랑은 전혀 무관한 상황이고 다만
주식이 비싸서 못 사는 분들한테 이제 문호를 열어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아지는 건 있어요. 수급적으로는. 같이 부자 네, 되자 맞아요. 이러면서. 그런 어. 면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음. 그게 뭐 기업 가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이슈다. 그러니까 메타가 그동안 투자를 굉장히 세게 해서 투자 이렇게 심하게 많이 해도 돼? 그랬다가 주가가 떨어졌다가 맞아요. 최근에 오른 거는 아, 투자했던 거 이제 좀 덕 좀 보겠구나라는 기대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게 네. 아직은 메타도 저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별로 좀 약간 평가가 좀 약간 그때 실적 때문에 빠졌거든요, 네. 주가가. 다른 건 다 좋은데 광고나 이런 걸로는 좋아요. 뭐 워낙 그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독보적이죠. 근데 인스타그램 뭐 릴스라든가 이게 워낙 유행을 하니까. 근데 이제 AI 투자를 정말 많이 해냈는데 투자자들의 의무는 그거예요. 이걸로 돈 버는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직 못 보여줘요. 못 보여주고 주커 보고 뭐라고 했냐면 답변할 때 아, 좀만 기다려달라. 아직은 아닌데 일단 좀만 기다려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메타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다들 그렇죠. AI로 돈 버는 기업은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엔비디아 혼자 다 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회사들은 AI 서비스에서 아직 돈 버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에도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 근데 AI로 돈 벌었다는 얘기는 아직 없잖아요. 그쵸. 서비스는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남은 숙제는 엔비디아 혼자 벌면 안 되고 이걸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메타가 됐건 서비스를 이용해서 돈 버는 회사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엔비디아도 좋아요. 오래 갑니다. 엔비디아로 칩 사가지고 AI 투자를 다 해놨는데 막상 그거 활용해서 돈 버는 회사 없으면 아, 이게 버블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잘못하면. 어. 그래서 이거 엔비디아 주가가 유지되는데도 반드시 메타나 네이버나 아니면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적어도 내년에는 적어도 내년에는 AI로 뭔가를 벌어주는 모습을 아. 보여줘야지 서로 좋아진다. AI 지금 굉장히 강세가 AI 버블이냐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맞아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년에 판가름이 예, 나겠네요. 올해까지는 아마존이 좀 약간 그 AI 쪽에 투자가 제일 좀 소극적인데 지금 전망에 하면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존이 좀 많아요. 투자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제 투자가 되니까 괜찮은데 투자를 해놓고 뽑아야 되거든요. 기업들은. 더 이상은 못 봐줘. 네. 내년에는 뽑아라 이거군요. 그래서 내년에 그래서 저는 애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아. 애플이 AI로 뭔가 대중화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심어라 사람들이 휴대폰에 빨리.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AI 진짜 쓸만하구나. 그렇군요. 또 오픈 AI도 얼마 전에 인간과 같은 이제 그 약간 언어를 하는 그 챗 GPT 4.5 버전 내놨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대중화 시기가 좀 빨라지면 어쨌든 샘 알트만이 뭐라고 했냐면 AI가 이렇게까지 가야 아마 자기는 대중화될 것 같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AI 비서라고 이제 비서가 되는 거죠. 네.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랑 통화했고 무슨 통화를 했고 오늘 몇 시에 어디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 사생활을 이 AI가 다 꿰차고 있어야 그게 진정한 AI. 아,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야 될 것 네네네. 같아. 또 재밌는 얘기 많잖아요. 그 부분과 네.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활황하고 있는 주식 상황을 보면서 의문점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연불리 얘기 들으니까 좀 해답이 나오죠. 그리고 언제가 관전 포인트일지까지 짝짝 짚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콕콕 집어서 연불리의 기세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